네, 한 주 쉬고 다시 진행하는 수락업회인데 아수라님 일단 근대사 파트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뭐 마무리 됐나? 마무리 됐죠. 그 마무리된 김에 한 주 쉰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쉬셨나요, 아수라님? 뭐, 아니 쉬었어 진짜? 사실 못 쉬었죠. 예. 뭐 쉰 게 아니라 쨍 녹아내지. 집회다 뭐다 가지고 그냥 몸이 더 바빠졌고 그냥. 어떻게 쉬는 게 쉬는 것 같진 않긴 했습니다, 아수라님. 뭐, 아니 방송만 쉬었지 뭐. 그냥 방송 쉰다고 하지. 뭐 염장 지르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 나름 공지로 쉰다고 했으니까 잘 쉬었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말씀 좀 나온 김에 흑노예인 저도 잘 모르던 부분이었는데 수락업회가 1막, 2막, 3막, 4막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잖아요, 아수라님이 공지에. 네.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수라님. 뭐 그 여쭤봐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뭐 아니 뭐 안 된다고 하면 그 뭐 질문 안 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질문해버린 거 답은해야지. 네네. 그래서 일단 뭐 저렇게 진행하려는 것도 저는 뭐 이런 취지에서 비롯되는데 네네. 조선 시대에는 이제 양반이라는 귀족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 양반이라는 귀족이 일제 시대를 토대로 독립군과 중국군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독립투사가 이제 잃어버린 양반의 권리를 되찾으려 했다면 네네. 이제 6.25 이후에는 이들이 한국 내부에서 이제 민주투사 귀족이 되었다는 거죠. 민주투사 귀족이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 편까지는 이제 조선 시대와 양반이라는 어떤 귀족하고 네. 또 일제 시대 때 독립군을 제쳐하는 독립투사 귀족을 이야기했고 네네. 그 이후부터 이제 민주투사 그 귀족이 형성을 갖다 볼 차례라는 거죠. 네네네. 이걸 좀 이제 보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럴 거예요, 이제. 네. 이게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귀족이 조선 시대와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양반 귀족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일제 시대 때는 독립투사 귀족이 되었고, 네. 뭐 이 일제 시대 때 자체는 귀족은 아니었는데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제 귀족 대우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 자리를 못 찾은 친중 이제 민주투사 귀족.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다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조선시대 귀족이 계속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 그 탈을 바꿨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네네. 이 조선시대의 양반 귀족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독립투사 귀족, 그다음에 네네. 민주투사 귀족이 모두 세 가지가 어떤 친중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게. 친중이요? 예. 그렇네. 네네. 그래서 뭐 한간에 뭐 짜장면과 탕수육 먹으면 외치는 게 뭐 반중이냐라고 시부린 노답인간도 있는데 아, 그래요? 걸고 장담하는데 그런 소리 한 인간은 저런 개념 따위는 알 수도 없고 네네네. 알려지는 걸 원치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르게 되어야 이제 자기보다 허접한 무리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어젠다가 형성되면 이제 그 기존 허접한 무리의 우두머리 행세했던 사람은 이제 청년 행세하는 골방 늙은이로 전락하게 되죠, 이제. 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청춘 투쟁은 진짜. 자, 이거 짤도 가져오셨네요, 아수라님. 예. 근데 참, 이제 이 사람은 청춘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저런 책 제목 내는 거 보고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예. 뭐, 그건 그렇고 아수라님 말씀은 귀족은 계속 존재하고 그 귀족들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예전의 부귀영화로 막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말로 보면은 맞나요, 아수라님? 한 주 쉬니까 노예가 똑똑해져. 아닙니다. 원래 똑똑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고. 그래서 뭐 이제 반중은 뭐 중국을 무너뜨리자 이딴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네네. 물론 뭐 중국 무너뜨리는 것도 하긴 해야 되겠죠. 하긴 해야죠. 일단 중국 자체가 항상 현존하는 위협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외부의 중국이 위협이 되는 원인이 뭐냐? 중국이 뭐 단순히 강력해서일까요? 아니, 그건 아닌 근데 것 같아요. 그거. 그건 아닌 게 네. 외교를 만약 중국이 강력하기만 하면 그냥 외교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네네네. 중국이 아무리 강해봤자 이제 미국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렇죠. 그럼 외교만 잘하면은 뭐 외부에서 중국 따위는 충분히 견제가 된다는 거죠. 네네네네. 미국이 또 많이 또 한국을 갖다 많이 우대해 원조해주고, 네, 지원해주죠. 이제 중국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게 다른 국보다는 이제 한국 내부에 중국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한국 내부의 중국이 과거엔 양반이었고 독립군이 되어서 독립투사 귀족이 되었다가 네네.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투사 귀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한국 내부의 중국이 있고 이 내부의 중국이 친로 외부의 중국하고 이제 협력하니까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이. 네네네. 그러면 이거 당연히 탕수육을 먹네, 짜장면을 먹네, 그때 문제하고 전혀 무관한 문제죠. 아예 상관이 없죠. 네. 갑자기 딱 그 부분 하니까 목소리 커져. 예. 내부의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내부의 중국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네네. 그 내부의 중국을 갖다, 한국 내부의 중국의 뿌리를 갖다 지워버리던가, 뿌리 뽑아내는 게 저는 이게 어떤 진정한 반중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국 내부의 중국이 중요하고 예. 그것이 바로 양반 귀족, 독립군 귀족, 민주투사 귀족들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참 공감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가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게 네. 이게 양반이라는 귀족들이 가장 최악으로 몰락했던 게 바로 이제 일제시대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그 귀족의 근간, 양반이라는 어떤 귀족 근간이 극친중성이 있었고, 네네. 중화사상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게. 네네네. 근데 이게 중화사상이 가장 그 치명타를 크게 입은 게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가 아니지. 한일합방이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나도 이거 아직 그래서 막 양반들이 막 의병이 되고 들이 만주로 쫓겨나고 막 그런 거 자체가 한일 합방 예. 네 시기였잖아요. 일제 강점기라고 말할 뻔했네. 예, 어떤 분이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던 게 무슨 지적이죠? 이게 제가 이제 중일 전쟁이라고 썼다면 네네. 무슨 중일 전쟁이냐고 일중 전쟁이. 아, 그렇네. 아 근데 그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 일중 전쟁으로 발음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 꽤 날카로운 일침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정 댓글로 달아뒀는데. 네네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말 쓰면 안 돼. 한일합방. 그렇네요. 네네. 한일합방 아무튼 이때 양반들이 제일 몰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이 다시 이제 일제 시대 때 자기들이 몰락했으니까 이제 이걸 갖다 양반의 세상을 위해서 독립을 추구했고, 네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아직 양반들이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이 들고 나온 카드가 뭐냐, 이제 바로 이제 민주주의 투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네. 이제 4.19, 5.18 저는 모두 그런 맥락에서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말한 부분, 이제 과거의 양반이 독립군과 독립투사가 되었고, 네. 이들이 좌절되자 민주투사가 되었다는 거. 네네. 이것만 듣고도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을 갖다 막 이제 시청자분들이 막 이제 스스로 막 컨텐츠, 저거 나도 만들 수 있어 막 이러면은 이 컨텐츠 안 봐도 되고.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아니, 아무리 봐도 아수라님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네, 불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누군가 해도 근데 어차피 제가 또 모를 것 같긴 해요. 내가 워낙 또 남의 영상이나 책을 안 봐갖고. 그렇긴 하죠. 아수라님 안 보기 유명하죠. 그거 볼 시간에 야동을 봐야지. 그렇죠. 하체 친일파. 네. 그래서 아무튼 중복되면 의미 없으니까 아시는 네. 분들은 뭐 이제 굳이 시간 낼 필요 없고. 그냥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예, 얘기군요. 그냥 뭐 다른 거 보시고. 근데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태블릿 PC는 탄핵 뒤집겠다는 걸 좀 한심하게 보는 게. 네네. 물론 한심하게 본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건 자유니까 또 말리진 않아.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저걸 갖다가 이제 태블릿 PC 이거 주장하는 게 변 모시기. 그 사람 제대로 한 게 없잖아, 근데. 그렇죠. 근데 나 그 사람 좀 의문되는 게 네. 이제 능력이 미달돼서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는데. 네네. 애초부터 그냥 이미지 시동 꺼졌다 이걸로 박혀버리니까 그냥 네네. 애초부터 제대로 안 될 걸 손대는 거 있지도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문재인이 이제 모자라서 이제 국가를 망친다 이게 아니고 네네. 의도적으로 국가. 그 얘기 중요했죠. 조용한 의식의 5.16편.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시동 꺼진 탱크로 그냥 찍힌 김에 안 들 일에 손대버리는 거죠. 일부러 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러면 아수라님이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네,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역사의식이 성립되어 있지만 이제 한 6년 정도 혹은 아니면 그 이상 걸려야 이제 해결될까 말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6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네. 오래 걸려요, 이게. 앞으로 한 6년 뒤에나 그러면 가능하면 다행이란 건가요? 그나마 이제 아무튼 좀 요즘은 좀 빨라진 것도 있긴 있어요. 요즘엔 좀 예를 빨라지고. 들어서 이제 요즘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확 느낌이 좀 달라져. 많이 달라요, 예전에 비하면. 이게 요즘은 좀 뭔가 좀 변화가 좀 빠르긴 해. 네, 맞아요. 그러면 아수라님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건드리는 게 지금 역사 의식인 거네요. 네. 6년 뒤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건 꼭 6년 뒤에 된다 안 된다 보장은 없어.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평균 노멀하게 잡는 게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국 내부의 어떤 중국이 이제 친중 세력이라는 네네. 민주화 투사라는 귀족들이 어떤 외부의 중국과 합작해서 이러는 게 탄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네. 저는 그래서 탄핵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네. 한국이 내부에 이미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외부가 합작해갖고 탄핵을 일어났다. 네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한국 내부의 중국을 알아야 하고. 알아야죠, 무조건. 근데 이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없지. 우리가 쭉 본 게 계속 한국 내부에 중국이라는 어떤 귀족이 있었다. 지금 계속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려면 이제 반중이란 고을 토대로 어떤 역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네. 한국이 아닌 중국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걸 갖다 태블릿 PC라는 어떤 주어도
빠진 도구 하나로 뒤집겠다. 저는 뭐 실패한다에 제 X를 못 얻을 수 있고. 아, 그래요? 거기다 애초에 뭐 정상적인 인물도 아니고 맨날 뭐 시동 걸었다가 꺼지는 걸로 유명한 고물탱크가 하겠다는데 뭐 되겠어? 아무리 봐도 뭐 이 사람이 손대서 제대로 한 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네. 제대로 한 거 뭐 맨날 그 좌파한테 돈 퍼준 건 잘하지. 예. 특히나 뭐 이제 그 사람 이제 사람 마음 바꾸는 거는 어렵다는 거 다 알아야 했는데. 네네네. 흔히들 뭐 이제 뭐 논쟁에서 뭐 이겼네 하는데 네. 막말로 논쟁에서 이겼다고 뭐 사람 마음 바뀌냐고. 아니요, 전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댓글 못 달면은 댓글 싸움 막 한 2,000개 막 하다가 마지막에 댓글 안 달면은 뭐 뭐 마음 바뀐 거예요? 아니, 바뀐 거 아니죠, 당연히. 이제 뭐 그다음에 뭐 공개 토론에서도 뭐 할 말 막으면은 뭐 이겼다고 막 뭐 관전자도 웃기기에 뭐 이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 마음 바꾸는 거와 거리가 멀어요. 네네네. 저는 사람 마음을 바꾸려면 아주 강한 충격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보겠어요. 그렇군요. 예, 기존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어떤 강한 충격 속에서 네네. 새로운 말인데 아주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일 때 그때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고 중첩이 될 때 사람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네네. 이제 1막은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이제 4막은 현실에 대한 충격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1막은 제일 오래됐고 4막이 가장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처음과 끝의 충격 속에서 중간에 있는 역사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대통령이나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하는 게 제 방식인데 네. 마치 이제 오델로처럼 처음과 끝을 뒤집어갖고 중간에 있는 거 다 뒤집겠다. 이게. 그렇네. 이게 지금 오델로 같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색이 싹 바뀌었네요. 네. 그 PPT 자기가 했다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너스를 좀 떨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2막은 어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영삼 등이 해당되고 네네. 3막은 이제 바로 이제 탄핵이거든요. 네네. 어떤 이런 역사적 구도 속에서 시간이 흘러야 이제 마음이 바뀔까 말까 한다는 거지. 그런 재판 한 게 있다, 뭐 논쟁 논쟁이 있다, 논쟁으로 뭐 사람 입을 막는다 이런다고 뭐 사람 마음이 쉽게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같은 막 논쟁으로 막 입막음이나 겨우 해두고 뭐 이걸로 마음 바뀌었다고 자의하는 들이나 사람의 마음을 바꿨다고 막 인지하지. 네.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게 되게 10분 공감하는 게 네. 이게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수라님이 추구하는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1막은 이제 끝났고 네. 그리고 4막이 또 마지막 현실 충격으로 인해서 가운데 있는 2막, 3막에 있던 재평가가 이루어지려는 뭐 이런 그림으로 본다는 건데 네. 과연 4막까지 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벌써 우리 채널 경고도 하나 받았잖아요. 예. 3막을 어떻게 가? 낙타야? 아니 4막. 네. 예, 숫자 4막.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지금 추세로 가면 2막까지는 그래도 완수는 될 것 같아요. 2막까지는요? 3막부터는 이제 서서 이제 채널 폭발 아주 강하게 우려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 그거네네. 4막은 그냥 뭐 어지간하면 그냥 폭발한다고 생각하고. 4막은 거의 뭐 폭발을 산정하고. 그냥 뭐 그래도 뭐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는 뭐 오늘만 사는 채널의 지향점이니까. 그렇긴 하죠. 늦더라도 뭐 전파되도 어떤 유튜브에 다른 뉴스를 찾는 거 외에 유튜브 외의 방법을 찾는 것밖에 있지 않냐. 다른 방법이 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 근데 보입니다. 뭐 아주 운이 좋거나 기적이 발생하면 뭐 3막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참 다행일 것 같긴 하네요. 최소한 3막이라도 저는 끝나는 걸 보고 싶긴 합니다. 아수라님 지금 진행한 것들이 다 온전히 끝을 본 걸 못 봤어요, 제가. 그러면 운이 좋다면은 뭐를 의미하는지도 좀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아까 3막 얘기할 때. 뭐 문재인이 급사한다는 거야. 이런 운? 네네네. 아니 뭐 한국이 생각보다 빨리 망한다는 거. 뭐 그런 이제 터치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겠네. 네네. 뭐 근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현재 위치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나 하자는 게 내 주의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 포커되면 뭐 다른 걸로 해야지. 뭐 어쩔 수 있어.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충격과 현재에 대한 충격을 토대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인물들의 재평가를 하자는 거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어떤 이런 인물들의 재평가 중심으로 막 자발들에게 링크 긁고 보여주고 그런 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1막은 애초 보수들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고 이제 4막은 이제 부정하고 싶은 현실일 것인데 2막과 3막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이제 보수들 입맛에 그나마 좀 맞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특유의 이제 보수들 이제 고리타분한 태도 있거든요. 막 이승만 대통령 만세, 막 박정희 대통령 만세, 뭐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내부터 앞세우려고 막 마음이 급해졌고 막 저런 거 위주로 막 보여주고 막 이러면 어떤 그 1막과 4막을 통해서 전체적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제 오델로처럼 뒤집어야 되는 흐름이 있는 건데 그런 전체적 취지가 좀 흔들려갖고 미리 급하다고 막 보여주면은 근데 진짜 보수들 이게 하나만
보면은 반응하는 이런 건 좀 고리타분하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태도는 좀 저도 좀 질리긴 했습니다. 네. 선생님 고리타분한 태도도 문제인데 이게 네. 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게 문제예요. 과정과 결과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나오는 현상인지 뭐 외국에도 있는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은 유독 이제 결과도 말이고 과정도 말이라는 아주 희한한 증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고 싶은 거를 갖다 외치는 과정을 토대로 그냥 그 결과를 나오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가령 옆집 여자 가 보고 싶다고 해봐요. 네네네. 그럼 옆집 여자에게 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이라는 과정을 통하면 이게 옆집 여자가 스스로 보여주냐?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게 이상한 년 물론 뭐 알았어 이렇게 보여주겠지만 근데 물론 앵간한 여자 아니야. 그러면 그 보여줘 그러면 미친 바로 철컹철컹 내는 거지. 철컹철컹 아니죠. 예. 네. 그거. 예. 네, 아수라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이제 하긴 하는데 이거 표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이유가 있는 게 네네. 이렇게 말하면 꼭 이제 1시간 분량 중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기억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구나. 근데 네. 이게 또 어떤 부적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부적이요? 예, 이제 보수들 입맛에 좀 어느 정도 맞는 내용만 올리면 이걸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꼭 이제 그 주입시키지 말라고 해도 꼭 시도하는 사람이 나올 거니까.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금 전 이거 이승만에 대한 평가 좋으니까 링크 걸어야겠다만 방금 전 이 멘트를 통해서 이제 링크하고 전달 포기하고 네네. 이제 이어폰 꽂고 나만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고쳐먹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제 옆집 여자 보고 싶은 갖다 이제 과정과 결과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 옆집 여자 를 보고 싶어던 이제 프로세스 네. 그 과정을 갖다 네.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눠서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을 그렇죠. 추구하면 뭐 이제 목욕탕 몰카라던가 아니면 강제 뭐 이걸 통해서 추구할 수 있고 예, 예. 뭐 합법을 추구하면 이제 뭐 오픈시킨 물건들을 갖다 그걸 통해서 막 주면 이제 뭐 보여줄 수 있겠지. 그렇죠. 뭐. 말 안 해도 먼저 보실 수도 있어. 네, 그러면. 그렇죠. 뭐 명품백 같은 거 선물해줘서 한다든지 등등. 네. 어떤 이런 과정과 결과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제 뭐 보고 싶다나 그 아웃풋을 위해서 설정한 프로세스라는 게 네. 고작 뭐 보고 싶다. 그래서 안 보여주면 그 또 계속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도 안 되면 사람 몇 명 모아서 똑같은 말 하는 사람 5명 모으고 뭐 이런 같은 증세가 한국에 도대체 빨려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유독 강도가 센 것 같긴 합니다. 한 주 쉬었다 와서 그런가요, 아수라님? 아니 뭐 네. 나름 이제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데 중요해서요. 사실 근데 이거 네. 다시 대신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는 것도 이제 보니까 한두 번 나와야 좀 용인 가능하지 저렇게 난무하니까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수라님도 그럴 정도로 네. 저도 이거 지금 로 바꾸면은 예, 상당히 민망할 법은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긴급히 그냥 이게 내가 좀 한번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긴급히 그 대본 소정해 갖고 한 거고. 테스트도 해보셨고. 그래서 이걸 좀 강하게 기억해야 돼. 강하게 기억시키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3.1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대한 독립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독립이라는 아웃풋을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라는 말을 갖다 프로세스로 삼는 게 그렇죠.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이제 미국과의 외교를 과정으로 제기한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어떤 그 아웃풋과 프로세스라는 그 결과 그 구분 개념 없이 네. 과정도 말이고 요 한국은 다 과정도 말이고 결과도 뭐가 다 말이야. 박근혜 탄핵 무효도 봐요. 그들이 네. 원하는 건 이제 박근혜 탄핵 무효잖아. 그렇죠. 이건 당연히 결과의 이제 아웃풋인데 프로세스가 뭐야? 집회잖아. 그렇죠. 집회는 그냥 말이 모인 거잖아. 그냥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무죄석 방식, 박근혜 탄핵 무효 이런 말만 모으면 이게 아웃풋이 되리라고 막 여기니까 나오는 같은 현상이. 그렇네. 마찬가지. 이거 이승만 재평가 이것도 말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만약에 이제 결과물이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라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역사 충격과 현재에 대한 충격이라는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를 모두 말로 퉁치는 증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이 프로세스와 그 결과, 그러니까 과정하고 결과를 갖다 모두 말로 퉁치는 증상이 뭘로 또 숭상받냐면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 문제는 거예요. 그렇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대접받는 게 뭔지 바로 시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시위 이제 뭘로 하냐? 말로 하죠. 말로 하죠. 당연히 아까 보듯이 이제 그 아웃풋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과물하고 과정은 당연히 다른데 당연히 다르죠. 이 결과물하고 과정을 갖다 아주 그냥 그 구분도 없고 말을 갖다 프로세스화 시켜서 말하는 사람을 모인 게 집회고 이걸 민주주의의 가장 어떤 꽃이라고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아수라님이 얘기하는 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또 민주주의에는 시위라는 꽃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혐오감 같은 게 있는 거고 1막하고 3막의 충격요법을 통해서 오델로처럼 뒤집어버리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승만 재평가가 결과를 원한다면 과정은 거기에 맞는 과정을 잘 골라야 된다는 이런 얘기로 좀 추격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수라님 여태까지는 1막과 3막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은 오늘 들어갈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예.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이승만의 어려움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정했거든요. 네네네. 네, 이승만의 어려움과 중요성은 뭔가요? 아이씨. 내가 그거 할까봐 또 내가 그 서수 치려고 했는데 또 통수 와 전화도 진행자 원래 이게 패턴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했습니다, 아수라님. 근데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게 이승만이 진짜 되게 복잡하거든요. 아마 복잡하다고요? 현대사 인물 재평가 중 끝판왕이라고 봐도 될 정도. 그 정도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프레임에 딱 맞아 떨어진 게 없어요. 가령 이제 이승만이 이제 좌파들에 의해서 친일파로 몰리잖아요. 그렇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친일파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왔죠. 친일파 이승만, 그러면 이제 친일파 이승만을 어떤 변화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 성립하죠. 근데 이승만 또 친일파로 몰리고 있으면서도 친일파라면 그것도 아니에요. 독립운동가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운동가면서도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어떤 희한한 인물이 그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그렇네. 분명히 이승만은 독립투사였는데 또 친일파로 매도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그 독립운동가냐 친일파냐는 프레임은 이제 이승만을 전후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냐 빨갱이냐의 프레임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분명 이승만은 그 빨갱이가 아니니까. 아니죠. 예, 민주주의를 갖다 한국에 이식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서 어떤 실드 받을 논거가 있게 됐어요. 그렇네. 그리고 이걸 고수하는 게 이제 기존 보수의 태도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빨갱이는 아니니까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실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비록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 독립운동하면서도 친일파로 매도를 당할지언정 이게 이제 어떤 민주주의냐 빨갱이의 프레임 속에서 그 기존의 어떤 독립운동가 친일파 이 프레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승만 시대 이후로 이제 민주주의 vs 빨갱이라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이승만의 어떤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유일하게 좀 있었었어요. 그렇게 됐죠. 근데 민주주의와 빨갱이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아수라님 요즘 자들은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고 막 틀딱 막 이런 취급하고 그냥 막 기부터 바로 셔터가 착 차단되고 하잖아요. 빨갱이 소리만 들어도. 사실 저도 거기에서 포함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민주주의부에서 빨갱이나 프레임은 통용되지 않고, 통용되어도 그 민주주의와 빨갱이의 대립 구도는 노인들에 국한되어서 이제 주로 받아들여지죠. 젊은 층은 민주주의의 대립형을 빨갱이로 보지 않아요. 민주주의의 대립형을 독재자로 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와 빨갱이의 대립 구도로 보고 있는 건 이제 보수이자 노인애들이고 젊은 층은 이제 민주주의와 독재자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민주주의와 그 독재자를 갖다 이제 그 대립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떤 자칭 진보들이고 그렇죠. 이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승만은 분명 독재자적 성격은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실드가 안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네. 거기다가 이제 또 민주주의 vs 빨갱이란 프레임을 고수하는 보수들 중에서도 박정희의 지분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대략 내가 세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의 보수도 지지자 거의 박정희가 거의 그거죠. 절대적이죠. 상징적으로 나오죠. 박정희 먼저. 그런데 문제는 이 박정희도 이승만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이어갖고 그렇네. 이승만에 대한 어떤 방어 논리라던가 이런 게 아니면 그 지지세 형성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듣는 저도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아수라님 준비하는 아수라님 훨씬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이게 지금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확실히 어려워요. 나 안 힘든데? 안 힘들어요? 노예도 힘들지. 노예하고 시청자도 힘들지. 나 안 힘들어. 이렇게 자랑을 하시네요. 귀찮고 더울 뿐이지. 그래서 이제 흥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서당께 3년인데. 그래서 서당흑인 3년이라고 해주십시오. 서당흑인 3년인데도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시청자는 포기 상태로 봐야 되는데. 근데 진짜 난이도 높긴 해요. 그렇다고 이제 이승만은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인물이라면 또 그게 아닌 인물이에요.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냐? 아니면 1919년 임시정부 소립이냐? 이렇게 이거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복습초 안에서 말씀이 이제 건국절로는 이제 1948년 8월 15일이 되면 한국은 이미 그 당시에 없던 시기니까.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한국은 없었으니까. 항일전쟁은
소리가 되고. 맞아요. 이거 그 중일 전쟁이 맞고. 아, 일중 전쟁이요. 아수라님.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준 삼으면 한국은 없으나 한국을 만들려는 세력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 세력이 중국과 규합해갖고 일본과 투쟁을 삼았다는 논리가 형성되니까. 네네. 중일 전쟁 대신 항일 전쟁이 맞는 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9년 한중영합 그 항일 전쟁 세력이 독립군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내부에 들어오면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 내부에 그 중국을 만들고. 그렇죠. 또 이들이 독립군이라면 해방 귀족이 되면 한국 내의 중국이 한국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온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한국 내의 중국이 어떤 그 상층부에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상층부에 몰려 예. 있는 거구나. 예, 예. 그렇게 건국절이 어떤 1948년 8월 15일이냐 아니면 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네네. 이승만은 웃긴 게 1948년 건국을 주도하게 됐지만 네네. 또 1919년 임시정부에도 굉장히 깊게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예. 잘라서 이야기가 어려워. 진짜. 야, 이게 참 어렵네. 네. 예, 그럼 정리하면 이승만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운동가 선을 긋고 건국했다는 상반된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네. 건데 이걸 어떻게 쪼개느냐가 문제라고 일단 보면 되겠네요, 아수라님. 네. 그래서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그래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좀 쉽게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요? 예, 이제 이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파 내에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우파라는 걸 보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네. 대변을 해서 보면 쉽다는 얘기구나. 네. 우리 우파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입장에서 보는 우파는 아주 그냥 한심하죠. 그러니까 한심하고 거든요. 뭐 맨날 진짜 애국인의 뭐네 알고 보면 다 맨 사기꾼 애국코인에 빨린 새끼들도 투성이고. 네네네. 뭐 탄핵 반대니 뭐니 오만 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탄핵 코인 탈려 그 상당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 씨 과거에도 비슷했다는 거지 이게. 그 씨가 예, 어디 예. 가겠어? 독립인의 뭐네 맨 도적질이나 하고 네네. 애국을 명목으로 강탈하던 들이 막 그 유공자네 모네로 막 떠받들어지고 그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국에 애국자 그렇게 많았으면 지금 이 꼬라지 되지도 않아. 그렇게 됐겠네. 예. 저도 생각하니까 예. 이 판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전엔 잘 몰랐는데 예. 와. 좀 가까이 가보니까 예. 너무 더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상황을 비추어서 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보니까 대충 그림이 나오네요. 지금도 뭐 애국이네 뭐네 하면서 돈이나 먹고 막 예. 그 코인 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막 독립이란 미명하에 돈 먹고 막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아수라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은 막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 세력은 있어야 되니까 독립은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어떤 그 더러운 집단이 독립군 그쪽에 있으면서도 또 막상 독립되니까 다 선통수를 쳐버린 거구나. 예, 독립되고 나서는. 그렇게 보면 된다니까. 그래서 네네네. 진짜 그 순수한 애고 그런 거 진짜 드물고 네. 이제 임시정부만 해도 그 하도 M라고 부르는 사람이 정부라고 아무튼 임시정부만 해도 뭐 애국자들 집단이네 뭐네로 추앙받지만 네. 실제로 그 중국 후원받고 그걸로 파벌 나눠갖고 후원금 갖고 다투던 것이 임시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예, 다음 자료 이제 밑줄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제스가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까닭. 전체 수훈자 30명 중 5명이 중국인.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 장제스. 임시정부 최초로 승인한 순원. 백범에게 독립운동 자금 보낸 쑥메이링. 한국 광복군 창설을 절대적으로 지원했으며 여러 차례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하고. 이거 다 임시정부 후원해줬다는 소리잖아요. 네. 예, 근데 가 임시정부나 독립군 후원한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뭐 물어뜯고 싸웠다는 내용은 안 보이는데요? 이게 뭐 한국 종특위 역사나 쪽 아주 왜곡 은폐잖아.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똥과 매독도 그렇게 철저히 감춰놨는데 네네. 독립군들이 그 후원금 가지고 파벌 나눠서 돈 가지고 싸웠다는 거 오피셜로 내보내기 만무하죠.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걸 갖다가 또 한국인들이 또 말을 갖다 나눠서 하면 더 아주 따로 국밥돼서 못 알아먹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에선 이제 독립군과 임시정부를 후원했다는 걸 기술하고 네. 이제 다른 기사라든가 다른 문서에서 독립군과 임시정부가 파벌 나눠서 갈등 많았다 이렇게 기술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한국인들이 이거 합쳐서 생각을 못해요. 아니 합치면은 당연히 가 후원한 거 가지고 파벌 나누어서 다투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다는데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 후원한 건 따로고 파벌 나눠서 다투자는 따로야 분리돼서 가 분리됐어 그냥 아주. 그래서 근데 그나마 그래도 독립군들이 아주 돈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지니까 네. 다음 자료에서 어느 단계에 있으니까 이거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1921년 임시정부는 레닌으로부터 100만 루블의 군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중 40만 루블을 수령한 이동희가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김군은 레닌의 돈을 수령한 이동희 일파를 추격하여 김립을 암살하고 이동희를 포함한 사회주의 세력을 임시정부에서 추방하기 이른다. 네,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진짜 오늘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요. 네. 아, 여기 나오네. 근데 저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중국 돈 가지고 악의 다툼하는 건 네네네. 그나마 양반이지 진짜. 그나마 예. 진짜 최악의 경우는 진짜 독립운동한답시고 이제 민간이 약탈하는 케이스가 될 텐데.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독립군은 그 마적이라고 그 하기도 해요 이게. 네네네. 근데 물론 철저히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한 한국 역사상 저런 걸 다 오픈시키는 만무하죠. 그렇죠. 저것도 이제 독립군이 마적이라는 건 뭐 이제 일본 측 주장이라고 또. 네.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독립군이 마적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쉽게 도출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군대는 돈을 벌어들이는 집단이 아니라 돈을 소비하는 집단이죠. 맞습니다. 근데 세금으로 그래서 이제 군대 같은 경우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립군이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독립이라는 뭐 두탕 생활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 국가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세금이 아니 뭐 일본 세금 받아서 독립운동할 건 하진 않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자금줄이 필요하긴 하죠.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응당 독립군이 유지되는 근간은 그러니까 그 세금 비슷하게 뭐 주는 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돈. 중국에서 주는 그건데 그걸 저렇게 그걸 풍족하게 줄 리는 없잖아. 난 그렇죠. 중국 못 산다. 네네. 거기도 그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독립군 이제 돈은 필요한 돈은 없어. 그럼 유지되는 근간은 근데 또 갖고 오는 게 무기는 있잖아. 그러네요. 무기부터 들면 되는 거지.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그 공식적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이런 정황 감안하고 읽어보면 이제 그 신빙성이 높은 자료인데 이거 밑줄 친 자 그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년 92세로 만주에서 살았던 신모 할머니,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1926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일가가 만주에 살 때 가장 겁나는 것이 독립군이었다고 한다. 독립군이 조선인 마을에 나타나면 공짜밥을 먹고 마을 집을 빼앗아 휴식을 취함은 물론 떠날 때의 재물 갈취와 함께 마을에서 예쁜 여자들을 골라 데려가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언젠가 어린 자식들도 있는 아내를 예쁘다고 하여 데려가려 하자 남편이 격렬히 항의하였다. 그러자 독립군은 그 남편을 동구 밖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고 가버렸다. 그들 독립군은 조선말을 하였으므로 분명히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소행은 마적이었다. 원래 독립군이었다가 마적이 되었는지 애초부터 마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인촌에 사흘이 멀다 하고 이 독립군들이 나타났다. 당시 만주의 조선인들은 이 독립군 마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들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은 일본군 간도 특설대의 독립군 마적 토벌에 묵시적 지지를 하였다고 한다. 아이고 독립군 들이 같은 줄은 알았는데 이거 너무 이거 독립운동을 빙자한 이제 깡패 이상으로 좀 근데 너무 더럽네요. 제가 좀 기분 나쁘네. 조폭 집단이야. 그러니까 예. 독립군이랑 보면은 돈 받으면은 중국군이고 돈 못 받으면 민간 약탈했고 조폭 마적단이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근데 이게 또 공식적 자료가 없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뭐 마적이라는 거는 그 사실 그 일제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한국도 그 일제 자료는 무조건 그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막 외국인이 뭐니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이제 그 논리로 따져보면 이제 독립군이 곧 마적이고 그 마적이고 뭐 독립군과 마적이 별도가 아닌데 근데 한국은 이걸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접근하죠? 첫 번째 일제 시대 때 마적은 있었는데 두 번째로 그러나 독립군과 마적은 다르다. 즉 마적 따로 독립군 따로 있는데 이제 마적이 실제로 있긴 있었으니까 이걸 빙자해서 독립군이 그 탄압받았다고 씹어리는 게 한국의 태도예요. 마적에 의해 독립군이 탄압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마적을 갖다 다고 했는데 사실 마적이 당한 게 아니고 독립군이 탄압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조선인 수탈하는 마적이 따로 있고 또 독립군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독립군은 뭐 일제 시대에 신음하는 국민들 구제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나온 게 독립군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맨날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은 독립군이 일제 시대에 신음하는 국민들 구제한다면은 가장 가까운 마적부터 때려잡아야지. 당연하죠. 마적이 신음받는 국민을 갖다 때려. 그렇죠. 마적들이 하는지 보세요. 강간하고 겁탈하고 막 다 뺏어가고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오는 인데. 그런데 독립군이 마적 때려잡았다는 소리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럼 독립군과 마적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독립군이 마적질 했는데 이걸더러 이제 독립군더러 마적이라고 하면 이제 괜히 좌빨들
하니까 거기에 위축돼갖고 자기 주장 숨겨갖고 그냥 독립군 따로 마적 따로다 이렇게 보수도 인정해버리는 아주 우를 저질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마적이 따로 있고 뭐 독립군이 정말 일반인들 위해 헌신하는 뭐 이런 존재였다면 일제시대 어쩌고 막 하기 이전에 당연히 마족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게 독립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정황을 유추해서 보면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 독립군과 마적은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네. 애초 뭐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독립운동한다고 이제 광합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돈벌이 안 되는 군대하고 뭘로 유지되겠냐고. 그러네요. 당연히 당연히 갈치와 협박으로 그냥 연명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다 이제 무기도 있으니까. 네네네. 막말로 그 저글링을 뽑으려고 해도 물론이 미네랄을 키야 저글링이 나오지. 그렇죠. 독립군은 미네랄이 없잖아. 그럼 강제로 남의 동네에서 미네랄 뽑아와야지. 그래 저글링 생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독립군하고 마적을 갖다 일치한다고 보는데 또 이게 그 독립군하고 마적을 갖다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백선엽 그 장군 그리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아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백선엽 장군의 경우 이제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수호한 아주 전쟁 영웅 중에 전쟁 영웅인데 제가 그렇죠. 이 정도 칭찬한 인물 진짜 없거든요. 예, 아수라님이 저 이렇게 극찬을 하는 인물은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합니다. 이 정도는. 예. 뭐 같은 백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타이틀만 봐도 이제 그 경력이 장난은 아니죠. 6.25 때 이제 낙동강 방어선 지킨 전쟁 영웅 백선엽 누구? 전세역전 한국군 최초 사성장군 논란. 뭐 아무튼 뭐 그 굉장히 큰 공을 갖다 세웠고.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백선엽 장군의 경우는 이제 그 또 공이 저게 끝이 아닌 게 박정희가 사형당할 뻔했는데 그 박정희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게 백선엽이다. 아 그래요? 이건 몰랐어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도 뭐 역할은 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저평가받지만 그 굉장히 공이 큰 인물이 저는 인물이 백선엽 장군이라고 보거든요. 뭐 같은 백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대단하다고 나 보고. 근데 진짜 큰일 하긴 했네요. 낙동강 전선을 지키면서 전세도 역전을 하고 또 박정희가 사형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얼핏 들은 게 박정희 어머니도 백씨라서 애초 박정희 쪽이 백씨와 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아는데 아수라님도 백씨라는 이게 참 우연인 것 같긴 한데 인연이 되는 건가 참 묘하고 공교롭고 뭐 그렇네요. 이참에 막 이렇게 같이 또 더 인연이 되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만 좀 해보겠습니다. 뭐 괜히 뭐 월급 올려달라는 뭐 흥내 아첨 같은데 뭐 필요. 아닙니다. 근데 뭐 백선엽 장군의 업적이 상당히 남다른데 이 백선엽은 영웅으로 지금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냐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백선엽 장군이 일제시대 때 간도 특설대를 통해서 이제 마적을 갖다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런 전적도 있구나. 잠깐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독립군 탄압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백선엽상 이순신 장군 통곡한다라고 씨부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따구로 쟁점이 형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자들은 아주 이를 갈며 백선엽 장군을 독립군 때려잡은 악질 친일파라며 이를 막 갈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우파들은 다소 뜨뜻미지근하게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영웅이로만 막 치부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파들은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이 아닌 마적만 때려잡았다고 아주 소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어요. 그렇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군과 마적이 동일하다면 애초 뭐 독립군 때려잡았냐 마적 때려잡았냐 이건 언어만 달라지 같은 대상 때려잡은 거에 불과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우파들은 말장난에 항상 논란하니까. 만약 좌파들 말 맞다가 독립군이 마적과 다른 집단이면 한국을 위한다는 독립군 마적 안 잡고 뭐 했냐고 이렇게 못 받아치냐고. 말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독립군은 그 마적이다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왜 못하는지 난 의문이야. 그렇네. 애초 독립군은 이제 전쟁 없을 때 마적하고 전쟁 나면 중국 쪽에 서서 싸워 중국군이 독립군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독립군이 독립국 토산이 라벨 하나 붙여좀 그냥 확 뒤로 꺾어 얼어붙으니까 문제라니까 이게. 백전엽 그 장군이 어떤 뭐 독립군 학살인이 지금 막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되죠? 첫 번째로 뭐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대 유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군대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많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죠. 도대체 독립군은 국가가 없던 시절 어디서 재원을 모집했는가? 국가도 없는 독립군이 재원을 유지하려면 독립군은 마적에 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독립군이 만약 마적과 구별되는 집단이라면 독립군은 그 당시 조선이 괴롭히는 마적 때려잡지 않고 뭔 애초 임시정부부터 뭐 중국 돈이나 먹고 이제 파벌 나누면 싸우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거 여기서 벗어난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더 그렇죠. 심하다고 봐야지. 예, 독립군은 이제 거기가 이제 마적이었으면 전 틀림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유공자니 뭐니 치켜 세우고 애국의 표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국가가 점점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네요, 아수라님. 그런 거 키운 대학이 경희대학교고 거기서 배출한 게 문제니까 아주 제대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신흥무관학교, 예,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박정희 주대 논거 중 하나가 네. 박정희 친일 논란인데 네네네. 박정희 친일 논란도 바로 저기서 나와요. 여기서요? 이제, 박정희가 이제 만주군관하면서 독립군을 학살한 친일파다 있다 가 나오거든요. 아, 예, 이거 잘 알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같은 박정희 행적을 비꼬는 대표적 장면인데 뭐 내일 토벌 나간다 차질 없도록 요시 좋다 토벌이다 막 박정희가 친일파네 어쩌네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토벌당한 조선이 뭐냐면 바로 독립군이라 불리는 마적이고 네네. 또 아니면 또 중국군 팔로군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 토벌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지 박정희가. 당연히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들이 저렇게 하면 대응법을 한다네요. 네네. 군대 유지하는데 돈 많이 들고 세금 근데 국가 없는 독립군 개새끼 뭔 X로 그걸 유지할 수 있냐? 그렇죠. 금식해서 유지하냐? 아니죠. 독립군이라는 독립한다는 명목으로 수탈해 가서 이 바로 마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IS가 바로 이제 그 민간이 어떻게 대하냐? 과거 IS 했던 그 독립군하고 똑같다. 네네네. 이러면 되는데 우파들은 얘기 안 된다니까. 맞습니다. 독립군은 그 마적이라는 이퀄 등식으로 접근하면 간단한 문제를 꼭 한 발 물어서 박정희가 토벌한 건 마적이었지 독립군은 아니었어. 맨날 싫어. 네네. 그러니까 자들에게 아주 역사 어젠다를 갖다 완전히 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우파 들은 용기도 없고 내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IS 비유로 들으니까 또 이게 직관적으로 확 느낌이 오네요. 국가 없으면 군대는 거기 막 그 IS 진짜 장기 적출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 갈수록 가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 지금.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어떤 독립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사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도 네네.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겠어요. 아이 백성과 국민의회 독립운동에 들어갔더니만 맨 다 주변에 도적대와 사기꾼 밖에 없어. 네네. 특히나 중요한 게 독립투사들의 독립투사 성격인데 네네. 이 대다수가 이제 공산주의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요? 애초 공산주의 성격이 그 사유재산 부정하고 네. 네 것도 내 것도 내 그렇죠, 그렇죠. 독립군이라는 명목하에 무장만 하고 세원도 없는 독립군 색깔들이 사유재산 긍정하는 자본주의 마인드 얘기냐고. 당연히 공산당 마인드, 그 빨갱이 마인드인 게 당연히 논리 필연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런 인간을 다 배제하고 이제 이승만 혼자서 하자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네, 혼자서는 힘들어요. 예, 저희만 해도 혼자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범위가 더 적어요. 어쩔 수가 없긴 해요. 혼자 하려면 뭐 게시판에서 이제 글이나 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네네. 그래도 어떤 우파라든가 이쪽에 소속돼 있으니까 뭐 그나마 이제 방송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더 많은 거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뭐 독립군이 같은 독립수사 같이 함께 했더라도 함께 했다가 결국 갈등 관계 같은 것도 저는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좋다도 그냥 같이 할 수밖에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건데 네. 그렇게 보기엔 근데 이게 너무 많긴 해요. 네. 진짜 좀 한숨 나올 정도로 많긴 해요. 근데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 아수라님 말씀대로라면 일제시대는 조선시대보다 나은 시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굳이 저런 같은 독립투사들과 이승만이 함께 하면서 독립을 막 추구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 독립투사 상당수 이제 양반 혹은 이제 할 일 없어진 백수 군병력들이 해당되는데 네네. 이제 호시탐탐 과거의 양반주의를 누리기에 이제 이런 이제 과거 양반주의를 누리기에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한답시고 애만 젊은 들 꼬드겼고 막 테러 유발하고 자기들로 목숨 유지했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제 요 근래 보면 이제 민주주의 운동한답시고 꼬드겨서 이제 분신 자살 유도하고 안 지들이 죽여놓고 자살로 둔갑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절차로 막 추앙하고 이 근간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귀족 정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귀족 정신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양반은 어떤 평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니까 막 지난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군의 원형이 양반 의병장 막 평민이 막 어디 양반을 겸상하냐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독립군 들은 백성과 구별되는 존재니까 백성들 협박해서 불쏘시개로 쓰고 테러나 감행하게 시키고 맞아요. 하고 이제 막 그 독립투사 감투로 아주 지난 양반 자리 이제 복권하려고 하고 네네네. 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민주화 투사가 되었고 군중 선동해갖고 군중 피 흘리기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제 정치적 권력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수법을 갖다 쳤쓰잖아. 야 이거 진짜 소름이 좀 돋네요. 근데 이 근간이 뭐냐면 양반들은 독립투사든 민주투사든 자기들은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존재니까
같은 국민들 자양분 삼아서 자기들 지위 향상을 위해 꾸준히 해왔던 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그런 들과 달랐다는 거죠. 어떤 점이 달랐죠, 아수라님? 좀 숨 쉬려고 말 좀 끄는 거고. 야,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늘어가면은, 네. 그러면은 아까 구별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수라님이 말한 게 어디를 근간으로 두고 있냐 하면은 중국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 게 딱 보이고, 말만 양반귀족, 독립투사귀족, 민주투사귀족으로 바뀌었지, 계속 제물로 희생을 시키는 거는 양반이 아닌 백성들인 거고, 그래서 그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어떤 뭐가 달라지면은 일단 눈높이가 일제시대 때보다 높았다고 좀 보겠어요? 높았다고요? 예, 일반 양반들은 이제 조선시대로 회귀해서 자기들이 이제 백성 핏바람먹은 시절로 되돌아간 요거 이제 독립이니 뭐니 건데 이승만은 이제 일본 따위 억눌려 있을 한국이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이승만은 아주 전형적인 친미주의자였으니까 눈높이가 미국인데 조선으로의 회기는 당연히 부정하고 일본에 눌려있던 것도 못 견뎠다는 거죠. 미국처럼 되자 이것이. 그래서 이제 같은 독립투사일지언정 일단 독립투사라는 도 같이 함께하긴 했던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일제시대가 조선시대보다 나은 시대인 건 맞지만 이승만의 눈높이로는 일제시대로도 만족하지는 못하고 미국이 눈높이라서 그래서 지만 독립투사들과 손을 잡아서 독립을 추구하다가 독립투사 통수를 팍 먼저 쳤다. 독립을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말로 제가 요약하면 맞을까요, 아수라님? 그래서 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특히나 강조해서 봐야 할 점은 이제 이승만의 어떤 기독교 입국론이거든요. 기독교 입국. 저는 이게 한국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이제 오해도 하실까봐 전 그 이야기하면 저 이제 기독교 아니에요? 네, 맞아요. 기독교인 상당수를 또 혐오해요. 그렇다고 또 기독교 가치를 부정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제 통상은 이제 목사들 뻘짓거리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인데. 또 거기에 또 완전 반대는 것도 이거 동의도 해 또. 동의도 해요? 하지만 또 동의도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완전 또 동조하고 계속 막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가 어떤 필요성은 있는데 저는 어떤 봉인 상태에 있는 게 지금 기독교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던 거죠. 봉인의 상태에 있다. 이거 얘기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독교는 지금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믿음부터 내세우는 게 저는 그 어떤 과학과 종교의 대립 구도에서 좀 패배한 결과물이라고 봐요. 애초에 이제 믿음은 내부의 주관, 자기 내부의 영역이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진실이라고 얘기 못하고 진실이라고 자신 없으니까 믿음부터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위세가 대단했을 때는 어떤 종교가 진실을 갖다 관장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종교의 위세가 너무 커지니까 알고 보니 종교 위세가 커지니까 종교의 사기가 많았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과학이 진짜고 종교는 미개하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종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나름 방어선을 구축한 게 믿음이라고. 그렇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 과학의 위세가 되게 매우 커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과학 수사단이 뭐니 막 이제 보면 요즘은 이제 과학이 이제 과거 종교라는 이름으로 했던 사기를 갖다 과학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사기 등이 벗겨지고 또 기독교든 뭐 종교든 뭐 이제 믿음으로서 어떤 과학의 사기를 벗겨 진실을 내세울 때 또 저는 또 상당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령 역사만 해도 막 이렇게 역사 왜곡과 날조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이 날조가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많아. 세계사로도. 장난 아니야.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종교인이나 뭐 믿음만 외치면 교회에 모여고 막 헌금하는 걸 넘어서 진실을 찾고자 좀 왜곡된 부분을 갖다 종교가 짚어내고 어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쳤던 사기를 갖다 벗겨내버리면 이제 믿음이란 도피처럼 피할 거 없이 진실을 내세우면 진실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며느리도 모르는 거고. 이거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잘 와닿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하네요. 근데 아수라님 얘기 듣는 순간 이게 요즘 보면 지구 멸망이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이런 기독교에 대한 아수라님 입장은 부정적이면서도 또 다소간의 기대는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또 마냥 우호적이지도 않고 또 마냥 적대적이지도 않고 아리송하긴 한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승만 기독교 입국론이
한국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일단 이거 신이라는 관점을 갖다 살펴보면은 네네네. 이게 신이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아버지, 그 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 최초의 아버지, 최초의 아버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예. 기독교는 이걸 창조주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떤 상태냐? 네. 한국은 한국의 아버지의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중국에서 온 새끼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게 조선 성리학. 예. 조선의 정신 나간 친중회관은 바로 거기서 기원되건데 네네. 이건 달리 따지고 보면 뭐냐? 중국 자체를 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야, 그렇네. 네, 그래서 제사를 갖다 중국에 지내는 맞습니다. 지내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거 드러내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네. 참고로 이거 주장한 아주 전형적인 코스, 의병되었다가 독립군대 유인석이라는 씨부린 그 말인데 네네. 그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인석의 사상과 지향점은 전형적인 구시대의 유학자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우주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중국을 종주로 하여 이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유인석은 아주 분명히 주장한다. 그가 우주문답에 써놓은 마땅한 세계 질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을 제왕이 다스리는 것은 천지개벽 이래 세워진 대일통의 규범이며 중국이 외국을 통할하고 일국이 만국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바꿀 수 없는 올바른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장 중국다운 것은 황제로서 대통을 세우고 공자로서 종교를 삼으며 오륜을 지키고 전통적인 의발을 준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국이 신이라는 거다고 뭐 거의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리고 유인석 이거 저번 주가 아니지. 저번에도 다룬 그 아닙니까? 네. 여기도 또 나오네요. 이런 사상에 500년간 빠진 게 조선이고 그 잔재가 독립투사이자 민주투사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중국을 갖다 신으로 취급하다시피 한 게 신으로 취급하다시피 한 어떤 성리학의 잔재가 남은 조선에서. 네네. 여기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세운 거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전 봐요. 그렇군요. 물론 이거 뭐 비신도, 그러니까 비신도라고 해야 되나? 뭐 비기독교? 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거부감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신으로 섬기는 정신병에 빠진 한국인데. 네네. 여기서 기독교 입국론은 굉장히 좋은 처방이죠.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렇죠. 너무 탁월한데요? 네. 예. 아니, 뭐 기독교가 좋은 종교인지 몰라. 그렇다고 최악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성리학 중국을 신으로 섬기는 건 아주 최악의 종교잖아. 오, 거기다 또 이제 또 다른 종의 배타적인 게 기독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굉장히 맞는 최선의 처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네. 저도 기독교 매우 싫어하긴 하는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승만은 과연 이걸 알고 저런 입장을 내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 어느 정도 알고 그런 거 어느 정도 알고 한 거 아닌가?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이미 그러면 눈에 보였으니까 추구를 했다는 거네, 비전을.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 입국론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승만에 져서 독립정신에서 나오는데. 독립정신.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성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게 기독교 입국론이거든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이 그에 져서 독립정신에서 주장한 것으로 조선 성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열강이 기독교에 기초하여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을 서술하면서 한반도의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주장하였다. 야, 진짜 얘기를 하고 이 비전을 봤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딱 생각나는 게 아수라님이 언젠가였더라? 그 뉴스타운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수라님 말씀한 게 딱 기억이 나요. 한국은 민주주의하고 기독교라는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는데 아수라님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좌파들이 기독교를 막 말살하려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이것은 한국이 기독교와 민주주의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좌파들이 그 나머지 하나의 기둥을 치우려고 하는 뭐 공작이다, 수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새삼 떠오르네요. 그것도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를 독립정신에도 서술을 했네.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기독교 좋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거부감 확 드는데 분명 안티 기독교적인 성향도 매우 있어요. 매우 크죠. 하지만 저는 안티 기독교보다는 자발들이 어떤 기독교를 지우려고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맞는 쪽을 갖다 선택하는 거지. 뭐 저는 안티 기독교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또 거기다 이제 워낙 같은 종교가 많으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기독교를 갖다 열등제 정도로 가치로 인정하는 거지. 뭐 좋은 종교다?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뭐 이승만 행정은 사실 일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신의 한 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돼, 이게. 근데 이런 인물이 욕만 먹고 있는 게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근데 아수라님 제가 알기로 또 아수라님은
6.25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6.25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6.25야말로 어떤 보수들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저는 그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네. 이 6.25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 6.25에 대해서도 이제 왜곡돼서 보고 있으니까 네. 이승만에 대한 방어선이 어떤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흔히도 알고 있는 6.25는 이렇잖아요. 이거.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 김일성이 소련 탱크를 몰고 남침했고, 네네. 두 번째로는 낙동강에서 버티던 한국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까지 이제 진출했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다 중국이 참전해서 인해 전술을 펼쳐 지금의 분단선이 형성되었다. 네네. 아마 대다수 상식 속의 6.25는 저런 양식인데, 네. 제가 아는 6.25는 전혀 달라요. 전혀요. 저런 인식에 따르면 이제 중국은 그냥 나중에 뒷짐지다가 참전한 정도로 보일 수 있긴 있는데, 예, 맞아요. 사실 중국은 이제 6.25 시작하기 전부터 참전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참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알고 있는 거면 이제 그 나중에 참전한 걸로 했는데 그게 네. 아니고 시작부터 참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6.25는 처음부터 국제전, 6.25 전쟁사 새로 써야. 개전 직전인 1950년 5월 14일 마오쩌둥은 김일성과의 대담에서 이제부터 전쟁은 공동 과제가 됐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중공이 전쟁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뜻한다라고 해석했다. 6.25 직전 중공군 5만 명이 38선에 배치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은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일사후퇴 직전에 중공군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중공군은 6.25 직전에 이미 인민군복으로 위장하여 참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6.25 전쟁은 처음부터 국제전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거 저는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기사로 보면서 또 이쪽 어떻게 보면은 확인 사살하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이 들은 인해 전술 때나 투입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들 예전에 보면서 이게 시작부터 들어왔다는 거는 그때 막 알긴 했었거든요. 진짜 문제가 이제 바로 그 점인데, 네네. 보수는 6.25를 갖다 가장 핵심적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 네네. 중국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네네. 6.25는 강조하는데 친중으로 막 그 북한 무너뜨린다는 버스나 쳐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 북한만 바라보다가 이제 한국 내부에 중국은 잔뜩 심어주는데 아주 무방비가 됐죠. 그렇죠. 이게 아까 자료에서 이제 중공군이 5만이 시작부터 대기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6.25 3년 동안 이제 북한군이 운용한 총 병력이 20만이었단 말이에요. 20만이요? 예, 3년 동안 총 20만의 병력이 투입되었는데 개전과 동시에 들이 5만이 대기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다 이제 병력의 숫자도 숫자인데 병력의 질도 군이 북한군보다 훨씬 우세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남한과 별로 다를 바 없던 상황이었고 네네. 막 장난을 부렸어요. 네네. 근데 는 이제 국공 내전으로 아주 잘 다져진 정예군 5만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같은 점은 거론되지도 않고 잘 부각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정예군이 얼마나 살상력이 강하고 군대 그 전투력이 강력했는지는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 근데 3년 동안 20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시작부터 5만 정예군이면은 이거 4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도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이거 좀 말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사실상 그 북한보다 어떻게 보면 그 주역이라고 보다 무방하죠. 네네, 이 정도면. 5만이 끝이 아니고 당연히 5만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도? 3년 동안 북한군이 20만인데 개전 시작할 때만 5만이었지. 3년간 들어간 조선족만 1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10만이요? 네, 10만이.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래 글은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 전쟁 때 인민군 육사단에 복무했던 김중생 씨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며, 김 씨는 독립투사 김동삼 선생의 손자로서 그는 6.25 남침 주력 부대는 조선의용군이 주축이 된 6만 5천 명의 조선족이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6.25 개전 초기 북한 인민군의 주력 부대였던 21개 연대 가운데 47%가 만주에서 건너온 조선족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중생 씨는 6.25 전쟁에 참여한 전체 조선족 규모를 10만 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개전 이전에 북한으로 건너간 경우가 6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가뜩이나 정예인 조선족이 시작엔 5만 정도였다가 지금 10만 정도까지 채워졌다고 추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조선족들이 지금 한국에는 100만. 100만 넘을 거야, 아마. 9만은 100만이니까. 예. 원래 집안에 바퀴벌레 막 10마리 보이면 숨겨진 데 많잖아. 마찬가지 조선족 100만이 드러난데 100만 있으면 감춰진 데 많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6.25가 조선족이 10만이 참가하면 지금 아까 그것만 봐도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를 과연 한국 전쟁으로 봐야 되냐? 아, 이거 좀 의문이 드네요. 아니, 그거죠. 한중 전쟁이죠. 한중 전쟁.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조선족이 국한을 수치고 네네. 조선족이 국한에도 또 질에서 압도하고 양에서 북한군의 절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중국군이 조선족만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내전술도 아니 그냥 오리지널 들이 밀고 넘어왔으니까. 더 추가되네. 예, 물론 또 이내전술도 또 다르긴 한데 이거 어쨌든 그럼 또 이것까지 시청자 머리 그냥 이내전술 땐 짱 오리지널 조선족 말고 가 들어왔다. 네네네. 이렇게 하면 돼. 거기다 또 잘못 알려진 게 6.25는 이제 통상 김일성이 지휘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 중국 이제 팽덕회가 지휘하고 김일성은 그 소대장급으로 격하돼서 아주 역할이 나고 막 맞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뭐 자료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 사실상 이제 어떤 중국이 지휘했다는 건데 이거 미춘신 자료 한번 그 자료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 중국의 6.25 기록을 보니 아찔한 순간이었다. 소규모 전투 외에는 실전 경험이 없던 김일성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보다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것만 걱정했던 것 같다. 중국의 영향력을 염려했던 김일성은 팽덕회가 중공군을 몰고 오면서부터는 철저히 소외되었다. 사실상 소대장급으로 격하되었다. 야, 이런 면만 보면 이 북한의 남침보다는 사실상 중국이 남침을 하고 북한은 그냥 옆에서 서포터 해주는 셔틀 정도 해준 그런 뭐 수준으로 봐도 무방해 보이네요. 이게 뭐 가릴수록 모르는 내용들이 막 나오네요. 요즘 보면은 이런 생각 든 게 무슨 생각? 애국당이 막 요즘 막 우리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보면 이제 애국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뒤에 있는 거 아닌가. 그 관계가 좀 북한과 중국 이렇게 비슷한 거 같아요. 야, 그러네.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그래서 그래서 뭐 그거는 차차고는 이렇게 보는데 개전 초기부터 이제 질은 압도하고 양은 절반이 중국 들이 참전했고 또 개전 초반인 1950년대부터 중국군이 팽덕회가 아예 그 지휘를 하고 이제 김일성 역할을 하는데 이건 사실상 중국의 남침 아니라는 거지. 진짜 남침보다는. 그렇죠. 중국의 남침으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이걸 갖다 정리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은 상식과 달리 개전 초기부터 6.25에 참전했고 두 번째는 이제 병력의 질은 압도했고 병력의 양은 북한군 절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팽덕회가 내려온 이후에 사실상 팽덕회가 지휘하고 김일성 근데 보수들은 6.25를 갖다 중심으로 삼는다면서? 그럼 6.25의 중심에서도 이제 그 주적으로 삼아야 될 게 중국인데 이를 간과하고 북한만 바라보다가 실질적인 주적을 놓치게 된 게 그 보수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 진짜 보수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나열해도 늘 차고 넘치고 모자르지가 않네요. 그냥 이 만 모아놔도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가 있는데 전 6.25도 이제 주역은 중국이다 보니까 이 6.25도 중일전쟁의 연장선으로 봐요. 중일전쟁 연장이요? 1940년대 중일전쟁은 이 만주들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 일어난 중일전쟁이 이제 1950년대 중일전쟁이 6.25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하프 중국. 그러니까 피라님이 이제 하프 전라도죠. 북한은 하프 중국이고 남한은 하프 일본이 돼갖고 그 중일 전쟁이 2차로 6.25에서 나타난 거죠. 하프끼리의 그런 전쟁으로. 그래서 6.25 본질도 그냥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은 중국이고 독립투사들이라는 거고. 이승만이 독립군하고 독립투사와 함께했다고도 이 독립투사들의 위험성을 알아채서 이들과 선 긋고 남한만 단독 정보 수립해갖고 외교적 방식을 토대로 한국을 건립했다. 이게 제 시각이라는 거죠. 이게 6.25도 결국 북한의 침략이라기보단 중일전쟁의 지역만 한반도로 옮겨와서 한반도 버전으로 보면은 맞지 않겠냐는 얘기였고 이미지를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하신 거군요. 그냥 선만 이렇게 그었다 뿐이지 대립구도가 확실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친일파란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친일파라는 단어를 부르는 주체가 독립투사라는. 그래서 중국군과 독립군 관점에서 그들하고 싸운 게 일본이고 그 당시엔 한국은 없었으니까 어떤 저는 두 개로 나눠지 중일 전쟁만 있던 시기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중국군이자 마적인 독립군 관점에서는 일본과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이제 항복해서 일본이 쪼개지자 한국과 일본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독립군 관점에서는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닌 친일파고 친일파가 한국과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친일파가 곧 한국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제 6.25는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이었지만 일본이 아닌 친일파를 다시 중국으로 되돌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 친일파를 얘기하는 주체가 들이니까
자기들하고 싸우면 친일파다 이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들이 보기에 40년대는 중일 전쟁이고 40년대는 40년대도 중일 전쟁이고 50년대는 아직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에 귀속되지 않은 걸 갖다 이제 이승만이 유지시켰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친일파란 거야. 그래서 계속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고 싸우면 친일파다 이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록 이승만 독립운동가였던 아니던 결국은 하고 싸웠으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이승만이 왜 독립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로 매도당한지 대충 이해되지 않나요? 저는 이해는 잘 됩니다만 이게 시청자분들한테는 다소 우려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친일파란 용어를 부르는 주체가 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면은 대충 전달될 것 같군요. 네. 이승만이 왜 친일파로 불리는지. 들이 부르는 주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 이거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지금 막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과 유사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제 김일성이 작성한 세계와 더불어라는 책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책 내용이 뭐냐, 뭐 김일성의 어떤 항일 무장 투쟁 경력을 갖다 묘사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네. 보면 이제 민주당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은데 저거랑 분명히 난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름이 또 매칭이 되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 뭐냐, 독립투사를 갖다 절대적으로 막 성역화시키고. 네네. 막 오만 혜택 못 줘서 안 달랐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막 더불어민주당 뭐 귀한 중국동포 권익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나 설치하고 진짜 하고 있고. 예. 이발 한국들은 이게 맞는 행위라면 여기에 적극 동참한단 말이에요. 맞아.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자기들 죽일 들을 갖다가 계속 막 치켜 세워주고 막 추앙하고 그다음에 막 혜택 주고. 근데 자기 살려준 욕하고 있으니까 한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참. 씁쓸하면서도 마지막에 오늘도 이게 스펙타클하게 회가 쫙 진행된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 오늘도 너무 잘 들었고요. 한국이 망한다고 지금 장담하신 이유를 한층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된 방송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수라님. 오늘 좀 평상시에 달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좀 전달되기도 어려운 내용이라고 봐서 정리보다 좀 남기고 싶은 말로 정리를 가름하고 싶은데 남기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승만은 이제 독립투사면서도 친일파로 몰리며 민주주의를 한국에 심었지만 민주주의가 독재적 규탄의 프레임으로 변하면서 이승만은 어느 쪽에도 보호받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이승만을 절대 방어해야 하는 이유는 이승만이 무너지면 한국의 1948년 건국도 부정되어 1919년으로 건국이 당겨지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현실에 더 처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방어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승만 방어를 못하면 결국 우리들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정리보다 그냥 뭐 남기는 말로 정리를 대신하도록 하려고 이제. 참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정리였네요. 근데 이승만 관련해서는 참 난해해요. 그리고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수라님이 마지막에 남긴 이것도 방어를 못하면은 어렵긴 해도 그러면 그냥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차피 망하니까 상관없긴 해. 근데 나는 한국 망하는 거 기정사실인데 망하더라도 새 출발은 이제 망한 원인을 알고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나는 이 한국 망해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라서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겠다. 그거 처음에 아까 이제 진행할 때 나왔던 얘기를 다시 또 대체를 하고 오늘 방송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주제에 대해서 좀 어떤 주제를 가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수라님. 설명 말고 그냥 빨리 끝내지 뭐. 그냥 이름만 다 알잖아. 이승만도 박정희죠. 바로 박정희로 들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키라였고요. 아수라님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